안녕하세요. 트렌드 코리아 톡톡, 저는 진행을 맡은 노무아입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도요, 역시 특별한 손님 초대해서 가까이에서 진솔한 이야기 들어보는 가까이톡으로 시작을 할 텐데요. 오늘도 저번 주에 이어서 정말 특별한 손님이 와주셨습니다. 오늘은 가수 리치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혼술하기 좋은 날 바람 끝에 불어와 피나는 잔을 들이켜 지나간 너를 털어. 네, 지난주에 리누 씨가 방문을 해주셨는데 그때 대형 스포를 한번 해주시고 가셨습니다. 바로 본인의 친구분이자 영원한 동반자라고도 할 수 있는 리치 씨 함께 해주신다고 하셨는데요.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가수 리치입니다. 네, 너무 환영합니다. 네. 네, 가수분들을 모실 때마다 항상 먼저 드리는 질문이 있습니다. 첫 질문 치고는 좀 딥한 느낌일 수 있긴 한데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가수 리치에게 이제 음악이란 어떤 의미일까? 이런 게 좀 궁금하거든요. 벌써 첫 번째 질문부터 딥하네요. 네. 네. 저한테 음악은 뭐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영원한 동반자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리누 씨가 영원한 동반자신가요? 아니면 음악이 영원한 동반자신가요? 리누 씨는 그렇게 생각을 하나 봐요. 네. 네, 초반부터 약간 동상이몽이 이런 느낌이 좀 있긴 한데 좀 재밌게 이어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다음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같은 하겠습니다. 리씨니까, 네. 약간 동성동본 이런 느낌이신가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네. 감사합니다. 데뷔 초에 사랑해 이 말밖엔으로 정말 큰 사랑을 받으셨죠. 네. 근데 이제 그 시절과 지금의 리치를 비교한다면 좀 달라진 점이 있으실까요? 뭐 달라진 걸 굳이 찾자면은 그냥 제가 이제 조금 나이가 조금 들었다는 거 빼고는 아직까지도 여러분들이 리치하면 사랑의 이 말밖에를 너무 많이 사랑해 주셔서 사실 어떤 그런 저희 감성이나 그런 거는 아직 그때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네. 초심을 계속 지키고 계시다. 감성도 그때 그 느낌 그대로다. 이런 말씀이실까요? 뭐 마음은 초심을 지키고 있는데 외모도 좀 초심을 지켜주면 고마울 텐데 참 그게 쉽지가 않네요. 네. 오늘 이렇게 멀끔하게 오셨으면서 자꾸 겸손을 떠시니까 좀 웃기지도 하면서. 근데 오늘 그 가까이 톡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상당히 거리가 멉니다. 예. 감독님 들으셨나요? 저도 항상 그 생각을 했는데. 네. 다음번에 오시면 저희가 위치를 살짝 다시 조정해보는 걸로 제가 사실 하겠습니다. 이제 저번 주에 그 리누 씨 이제 녹화할 때 네. 제가 이제 앞에 있었는데 왜 이렇게 제가 속으로 그랬거든요. 왜 이렇게 딱딱하게 이렇게 그 질문에 대답을 하지? 이렇게 했었는데 막상 여기 앉아보니까 좀 딱딱해지네요. 네. 제가 너무 불편한가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좀 긴장되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근데 초반부터 너무 재미있게 말씀 잘해주고 계셔가지고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궁금한 점 한번 가까이 질문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의 위치는 멀지언정 저희 마음만의 거리는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이거 화면에서 가까이 붙여주셨습니다, 이제 저희를. 네. 이렇게 네. 게스트의 요구를 잘 수용하는 방송이 또 없기 그러네요. 때문에 네. 여러분 언제나 시청 고정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제가 뒤로 살짝 빠지겠습니다. 또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오랜만에 네네. 보기 때문에. 최근엔 제타 엔터테인먼트의 총괄 프로듀서로도 활약을 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요. 네네. 이제 가수와 프로듀서라는 두 역할을 어떻게 병행하고 계신가요? 일단 가수는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어떤 이제 노래로서 이렇게 들려지는 역할이라고 하면은 프로듀싱은 말 그대로 이 배우든 가수든 어떤 이 아티스트의 그 빛나는 점을 빨리 잘 캐치를 해서 그거를 잘 가공해서 네,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게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확연히 틀리죠, 하는 일이. 네. 그럼 리치님은 혹시 가수랑 프로듀서 중에서 어떤 일이 좀 더 잘 맞는다 이런 생각이 드실까요? 저는 사실 좀 되게 성격이 내성적이고 정말요? 숫기가 많아서 좀 앞에 나서는 것보다 뒤에서 이렇게 좀 잘 만들어서 대리만족하는 걸 좋아합니다. 네. 오늘 약간 곤란한데 네. 제가 항상 가수분들이 오시면 꼭 노래 한 소절 부탁드리곤 I 하거든요. don't cry, never cry, 눈물은 보이지 않을게. 네, 굉장히 제가 내성적이어서 네. 너무 짧은 것 같은데 좀 길게 부탁드릴게요. 네, 다음 기회에 또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음 방송에도 출연하겠다는 야망을 보여주신 리치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가수와 프로듀서라는 두 개의 역할을 동시에 해내시면서도 이제 본인의 성격 탓에 프로듀서의 역할이 조금 더 적성에는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요즘 작업 중이신 곡 혹시 있으실까요? 요즘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제가 얼마 전에 8월 1일 날 이제 신곡을 냈는데 혼술하기 좋은 날이라는 이제 노래인데 그
이외에 제가 곡을 쓸 시간이 없었어요. 네, 이제 회사가 이제 설립이 되고 또 프로듀서 역할로 또 충실히 또 일을 해야 됐기 때문에 제 거에는 아직 좀 집중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본인의 곡도 직접 쓰시고 다른 가수분들한테도 곡을 드리는 상황이신 거죠? 물론 이제 다른 아티스트들한테 이제 곡도 줄 수도 있지만 또 거기에 잘 맞는 곡을 또 제가 헌팅을 하는 것도 프로듀서의 일이기 때문에 제가 꼭 다 해야 된다는 건 없어요. 네. 그러면 예전에 가수 활동을 하실 때부터 이미 프로듀서가 되는 법을 좀 익히신 건가요? 아니면? 제가 사실 어렸을 때, 그 양현석 선배님을 제 개인적으로 그 서태조 아이들 네. 중에서도 굉장히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양현석 선배님이 이제 YG 패밀리라는 회사를 만들고 프로듀싱을 할 때, 나도 꼭 양현석 선배님처럼 그런 선배님보다 능가하는 그런 프로듀서가 되겠다는 다짐을 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전부터 프로듀서에 대한 꿈은 갖고 계셨던 거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 두 마리 토끼를 완벽하게 잡아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음악에 대한 질문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리치의 음악만이 갖고 있는 색깔, 이런 게 좀 있을까요? 저의 음악은 그 평범한 일상에서 어떤 특별한 거 없이 좀 편하게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음악들인 것 같아요. 일상의 이야기로 말하면 좀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최근에 작업하신 곡 제목이 혼술하기 좋은 날이라고 해주셨잖아요. 네네. 그것도 약간 일상에서 좀 위로가 되는 그런 노래일까요? 그렇죠. 요즘 또 바쁜 현대인 사회에서 굉장히 요즘 바쁘고 또 경기도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 또한 그 이제 일이 끝나고 집 앞에서 뭐 편의점 앞에서 이렇게 간단히 뭐 맥주를 혼맥을 하거나 이럴 때가 있었는데 그때 떠오른 음악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많은 분들은 혼술하면은 좀 많이 슬프고 또 그럴 때도 있지만 또 혼술할 때가 또 좋을 때도 있거든요. 또 행복할 그런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혼술하기 좋은 날을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약간 혼술을 하면서 오히려 스트레스가 풀리기도 하고 다음 본인의 날을 살아갈 힘을 얻기도 하잖아요. 위로가 되는 거죠. 네. 그러면 궁금한 게 혼술하기 좋은 날이 이미 공개가 된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면 제일 마음에 드는 가사 한 소절만 알려주실 수 있나요? 혼술하기 좋은 날 바람 끝에 불어와 비워낸 잔을 들이켜 지나간 너를 털어. 네, 그 지나간 너를 털어가 이제 뭐 사물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기억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흔히 이제 지나간 너를 털어낸다라고 생각을 하면 뭐 주로 지나간 옛 연인이나 아니면 가슴 아픈 추억을 갖고 있는 대상을 떠올리긴 하는데 이렇게 직접적인 해석을 들어보니까 단순히 그 대상이 사람뿐만이 아니라 나의 아픈 기억이나 뭐 사물이나 그런 추억 같은 게 대상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제 노래를 꿰뚫고 계시네요. 네. 원래 꿈보다 해몽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대단하십니다. 네. 네, 이렇게 리치 씨의 근황에 대해서 계속해서 알아가는 시간 가져보고 있습니다. 네.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보통 일상 속에 힘이 되는 소재로 노래를 만든다고 하셨는데 곡을 작업할 때 이제 제일 영감이 되는 그런 순간들이 있을까요? 영감이 되는 순간이 새벽 한 4시에서 이제 해가 떠오르기 딱 직전. 그러니까 그럴 때가 있어요. 이렇게 자다가 아침 굉장히 일찍 일어날 때가 있거든요. 그때 이제 굉장히 집안이 조용하고 고요하고 그리고 제가 좀 외진 데에 살기 때문에 바깥이 굉장히 고요할 때 그때 이제 굉장히 많은 생각과 영감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네. 4시에? 그때가 딱 골든 타임입니다. 네. 4시에 주무시는 게 아니고 4시에 일어나시는 거예요? 가끔 일어날 때가 있어요. 네. 요즘에 눈이 떠지더라고요. 저는 이제 혼술하기 좋은 날이라고 하셔서 네. 혼술을 하다가 리치 씨 혹시 4시쯤 잠드시나? 야행성이신가? 이 생각을 야행성은 했는데 아닙니다. 네. 요즘에 한 11시 전이면 기절하기 때문에 네. 한 4시, 5시면 눈이 떠지더라고요. 그때 영감이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근데 그게 의학적으로 정말 좋은 수면 패턴인 거 아세요? 몰랐습니다. 네. 어쩐지 요즘에 컨디션이 좋아지고 있어요. 네. 얼굴도 굉장히 좋으시기 때문에 좀 젊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네. 네. 아무튼 이제 리치 씨의 수면 패턴까지 본의 아니게 알아버리게 됐습니다. 곡을 만들 때 가장 큰 영감을 주는 순간이 주로 새벽이라고 하셨는데요. 그럼 궁금한 게 새벽 4시에 갑자기 악상이 떠오르거나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실 수 있잖아요. 네. 그럼 바로 침대에 일어나서 막 작업을 하시나요? 아니면 제 침대 바로 옆에 제가 이렇게 조그마한 미니 작업 공간을 해놨어요. 네, 이제 컴퓨터도 있고 조그마한 스피커도 있기 때문에 저는 바로 눈 뜨면 그냥 그 자세로 그대로 가서 약간 그 스케치라 그러죠.
예, 이제 화가분들이 이렇게 스케치를 그리듯이 저는 이제 건반 앞에서 이제 흥얼흥얼 거리면서 이제 스케치를 해놓고 그게 30분이든 1시간이든 딱 해놓고 이제 다시 잡니다. 네. 아, 일단 기록은 해놓고 다시 네. 침대로 돌아가시는. 네. 그렇게 하면 확실히 잔상이 더 많이 남을 것 같긴 하네요. 뭐 혼술하기 좋은 날 같은 경우도 사실은 코로나 때 6년 전에 이렇게 스케치를 해놓은 걸 가지고 이제 그거를 이제 다시 끄집어내서 네, 편곡을 해서 재해석을 한 다음에 이렇게 만든 거죠. 네. 그렇구나. 궁금한 게 네. 이제 프로듀서로 활동하신 지가 지금 몇 년 차가 되신 걸까요? 프로듀서로서는 지금 15년 됐습니다. 그럼 가수 첫 데뷔가 언제신가요? 제가 만든 가수. 아, 리치님의 데뷔. 제가 데뷔. 저는 이제 98년도 이글5라는 남자 아이돌로 이제 데뷔를 했고요. 그리고 솔로로는 2001년도 사랑의 말밖에 2001년도에 나왔습니다. 네. 그럼 정말 오랜 시간 어떻게 보면 음악을 해오신 건데 여전히 무대에 설 때도 설레시나요? 여전히 설레요. 매번 새롭습니다. 매번. 그러면 매번 그 초심을 지키면서 설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비결이 혹시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뭐 초심을 지키다라기보다 매번 처음 무대 때도 그렇고 항상 즐겼기 때문에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즐거운 시간이죠. 네, 이런 업무적인 시간보다 이 무대는 저한테 즐거움을 주고 여러분들과 많은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 그리고 또 가끔 이제 무대에서 노래를 부를 때 제가 좀 관객분들이랑 많이 소통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면은 현재 지금 관객들이 아니면 저를 사랑하는 대중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도 보이고 어떻게 보면 소통 창고? 네, 그런 게 무대인 것 같습니다. 약간 음악이 거의 삶의 무대이자 소통 그 자체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올해 이제 41인데요. 제가 13살 때 데뷔를 했어요. 제 인생의 반 이상을 음악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정말 반 이상이네요, 말 네, 그대로. 네. 근데 궁금한 게 이렇게 오랜 경력을 갖고 계시면 사실 리치님께는 존경하는 아티스트보다는 리치님을 존경하는 아티스트분들이 훨씬 많을 것 같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작업하고 싶은 후배 아티스트나 혹시 존경하는 뮤지션을 여쭤본다면 누가 될까요? 저는 딱 두 분 계십니다. 네, 이문세 선배님과 이승철 선배님이랑 제가 죽기 전에는 꼭 한번 뭐라도 하고 싶습니다. 악수라도 하고 싶어요. 네. 감독님 듣고 계시죠? 다음 가까이 톡 때는 꼭 이문세 선배님 그리고 이승철 선배님 함께 모시고 저희 셋이 방송하면 정말 더 즐거운 가까이 톡 시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최근에 같이 작업한 아티스트 분도 계실까요? 뭐 저희 제타테인먼트 식구들이 다양한 아티스트가 있어요. 지금 영화 배우도 있고 이제 제가 여기서 잠깐 스포를 하자면은 다음 주에 이제 저희 그 구윤상 배우가 나오는데 요즘에 이제 영화배우 아티스트와 그리고 또 뮤지션과 또 그 연극이나 공연을 하는 또 아티스트 분들이랑 이렇게 소통을 하거든요. 매번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이제 음악하는 아티스트들만 소통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영화배우, 뭐 뮤지션, 그리고 또 뮤지컬 배우, 그리고 또 저희 회사에 이제 웹툰 작가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림 그리는 작가분들도 이렇게 소통을 하다 보면은 오히려 제가 엄청난 지금 많은 걸 배우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전에는 이제 음악이라는 분야에서 주로 활동을 하셨지만 이제 정말 음악, 예술, 연기, 뮤지컬 등 다양한 분야를 가리지 않고 예술로 통합이 되는 과정을 보고 계신 것 같은데요. 특별히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하나만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제 곧 저도 이제 내년이면은 영화 배우로 이제 그 데뷔를 합니다. 네, 저희 회사에서 이제 제작을 맡은 영화 생존이라는 영화에 이제 좀비 영화거든요. 거기에 이제 그 요즘에 많이 나오시는 고창석 배우님이 주연을 맡으셨고, 그리고 또 다음 주에 나오는 구윤상 배우님이 또 주연을 맡으셨는데, 제가 거기 출연을 합니다. 근데 저는 제 생애 첫 영화를 출연을 했어요. 영화 촬영하면서 느낀 점은 영화 배우 안 하기 잘했구나. 왜 그런 생각을 정말 하셨나요? 힘들어요. 네. 정말 힘들고, 또 느낀 거는, 영화 배우님도 대단하시구나. 이 힘든 작업을 한 씬을 위해서 12시간, 13시간 촬영을 하는데, 한 씬을 위해서. 정말 대단하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내년에 이제 영화 생존이 이제 개봉이 되면, 저를 찾는 재미가 솔솔이 있을 겁니다. 네.
혹시 좀비로 출연을 하시나요? 아, 노 그거는- 스포일러일까요? 스포여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영화가 개봉하면 그 다음에 또 이제 좀비가 되셨는지 안 되셨는지 결과와 함께 찾아와 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리치 씨와 함께하면서 그동안의 이야기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까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음악적 목표나 혹시 팬분들에게 한마디 하고 싶은 게 있으실까요? 벌써 가나요? 더 있고 싶으신가요? 네, 뭐 그래도 되는데, 네, 질문이 없으시죠? 네. 오늘,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음악뿐만 아니고 다양한 어떤 그 분야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활발히 소통을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부자 리치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아직 보내드리기 좀 아까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죠. 네. 이제 부모님께 한마디 저희 영상 편지 보내는 게 저희 국민요 코너거든요. 네. 그런 것도 하네요? 네. 전혀 예고가 없었는데, 네. 요즘, 네, 제가 이제, 아버지 어머님께 좀 잘 못하고 있어요, 요즘에. 제가 형제도 없고 또 외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자주 연락도 드리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 너무 죄송스럽고, 그리고, 만수무강하고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무엇보다 이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예전에는 어머니 아버지 돈 많이 벌어드릴게요 이랬는데, 이건 다 필요 없고요. 예, 부모님께 건강이 최우선입니다. 네, 그럼 앞으로 리치님의 계획 한마디로 요약해 주실 수 있나요? 이제 그 프로듀서로서 또 다시 자리를 찾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 그러니까 뭐 제 음악뿐만 아니고 저희 회사에서 하고 있는 그런 작품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을 또 문화인으로서 즐겁게 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리치님 이렇게 오랜 시간 활동 이어가 주시면서 국민 여러분들께 큰 기쁨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영화와 음악을 가리지 않고 종횡무진한 활동을 보여주실 계획이라고 하시니까요. 여러분도 큰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또 한 번 이제 리치님의 친구분이신 배우님께서 출연을 하신다고 하니까요. 그 점도 같이 주목해서 기다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가까이톡이었고요. 함께해 주신 리치님께 감사 인사 전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경제 이슈에 대해 짚어보는 경제톡톡 시간입니다. 오늘도 편지혜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올해 에이펙 회의 정치보다 뜨거웠던 것들은 바로 K 브랜드였는데요. 치킨과 바나나 맛 우유, 한국 화장품에서 K-팝, 그리고 인공지능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GPU까지 이번 에이펙은 문화에서 기술로 K로 시작해서 K로 끝난 회의였습니다. 반도체 거물 젠슨항 CEO가 이른바 치맥 자리에 등장했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치킨집에서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현대차 정혜성 회장과 함께한 건데요. 치킨과 소맥잔을 부딪히며 웃는 장면이 포착되자 현장에는 시민들이 몰려들었고 SNS에서는 순식간에 사진이 퍼졌습니다. AI로 만든 합성이 아니냐는 농담이 돌 정도였죠. 젠슨항은 시민들에게 바나나 맛 우유를 건네면서 한국은 정말 정이 많다고 말했고 정관장 홍삼 스틱을 선물받고는 감탄을 터뜨렸습니다. AI 반도체의 제왕이 아닌 소탈한 글로벌 리더의 모습이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K푸드가 이 글로벌 외교의 포문을 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다음으로 주목을 모았던 것이 바로 K뷰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미국 백악관의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이 경주 올리브영 매장을 방문해 한국 화장품을 구매하고 본인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올렸습니다. 이 인증샷이 SNS를 타고 확산이 되면서 백악관 대변인도 올영 간다는 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쇼핑이 아니라 K뷰티가 글로벌 공간 브랜드로 자리 잡았다는 상징적인 장면으로 해석되기도 했습니다. 이번 에이펙 현장에서는 지속 가능한 성분, 친환경 패키징 등 기술 기반의 K뷰티 산업도 함께 주목받았습니다. 네, 여기에 더해서 K-팝 스타들의 무대까지 이어졌다고 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BTS RM은 평화와 연결을 주제로 한 무대로 참석자들의 기립박수를 받았고 지드래곤은 무대로 세계 각국 정상단의 스마트폰을 일제히 들게 만들었습니다. 세계 정상들이 K-팝 비트를 따라 손을 흔드는 모습, K-팝이 외교의 언어가 된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문화에서 기술로 이어졌던 핵심적인 장면만 남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에이펙의 마지막을 장식한 건 K기술이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다시 젠슨왕이었는데요. 젠슨왕은 치킨 회동 다음 날인 31일 경주 에이펙 CEO 서밋에서 한국에 26만 대 규모의 인공지능용 GPU 공급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GPU는 인공지능 산업의 심장인데요. AI가 이미지를 인식하고 언어를 이해하고 자율주행을 계산하는 모든 과정이 GPU 병렬 연산 능력 위에서 돌아간다고 합니다. 네, 이번 에이펙 관련 기사들 중에서 GPU라는 단어가 정말 많이 등장을 했는데요. AI의 두뇌가 이제 생각을 하게 한다면 이 GPU가 바로 그 두뇌에 피를 돌게 하는 심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확합니다. AI 산업은 GPU가 뛰어야 돌아갑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는 GPU 확보 전쟁 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런 가운데 젠슨왕이 한국을 아시아의 AI 허브, 즉 AI 심장부로 세우겠다고 밝힌 건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니라 산업 외교의 선언이었습니다. 하정우 AI 미래기획 수석도 GPU를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AI 시대에 얼마나 고속도로를 깔아두느냐와 같다고 말했습니다. 또 엔디비아가 한국을 시작점으로 피지컬 AI 전환을 추진하겠다고도 밝히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치킨과 바나나반 우유로 시작해서 GPU로 협력으로 이어진 이번 에이펙인 것 같습니다. 문화로 마음을 열고 기술로 신뢰를 쌓았다는 표현도 어울릴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한미 간 관세 협상, AI 반도체 공급망 재편, 그리고 국가 간 기술 표준 경쟁 같은 경제 외교의 숙제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특히 엔디비아의 GPU 공급이 본격화가 되면 한국 내부의 AI 인프라, 즉 데이터 센터 확충이 핵심 과제가 됩니다. 전력 공급망, 냉각 시스템, 서버용 반도체 수요까지 국가 차원의 전력이 뒷받침돼야 이번 협력이 산업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남은 과제는 이러한 외교적인 성과를 실제 산업 인프라로 연결하는 것인 것 같습니다. 문화가 마음을 열었다면 데이터 센터와 기술 투자가 그 문을 지켜줄 시간인 것 같은데요. 이제 시선을 국내로 돌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국민의 자산 그리고 경제의 체력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다음 뉴스는 국민연금이 올해 사상 최고 수익률을 기록했다는 소식입니다. 어떻게 이런 성과가 가능했는지 들어보고 싶은데요. 네, 연간 누적 수익률이 무려 20%를 넘어 전 세계 주요 연기금 중에서도 1위 성적을 냈습니다. 올해 국민연금의 자산 운용 규모는 지난해 말 1,212조 원에서 불과 10개월 만에 1,400조 원에 돌파했습니다. 운용 자산이 200조 원 이상 늘어난 것인데요. 이 같은 급등세의 주된 이유로는 바로 국내 주식 수익의 급등입니다. 국내 주식에서만 60%가 넘는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전체 실적을 이끌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대형주의 강세가 기금 수익률을 폭발적으로 끌어올린 것으로 분석됩니다. 정말 기록적인 성장세인데 지난해에는 분명히 수익률이 마이너스 영역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불과 1년 만에 이렇게 반전이 일어난 배경이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지난해 수익률은 마이너스 0.87%, 국내 증시가 초강세를 보이면서 국민연금의 운용 수익률이 기준 수익률, 즉 벤치마크보다 1%포인트 이상 초과했습니다. 통상 0.3%만 웃더라도 우수하다고 평가가 되는데 그 이상의 성과를 낸 셈입니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 자산에 대한 투자도 잘 진행이 됐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해외 주식 역시 미국 주식 기술주 상승세에 힘입어서 20%대 수익률을 냈고 채권과 대체 자산도 모두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대체 투자 부문은 사모, 인프라, 부동산 등에서 환차익과 금리 인하 기대가 반영이 돼서 향후 추가 평가이익까지 기대되고 있습니다. 결국 국내외 시장이 같이 오른 덕분을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러한 성과가 국민연금의 재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수익률이 높아질수록 기금 고갈 시점이 늦춰지는 구조인데요. 현재 정부의 재정 축에는 연 4.5% 수익률을 기준으로 2057년 내에 고갈된다고 보고 있지만 이번처럼 6% 이상을 유지하면 최대 2090년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올해만 벌어들인 운용 수익이 200조 원. 이는 가입자 보험료 수입의 약 3배가 넘습니다. 즉 국민연금이 단순한 보험이 아니라 거대한 투자기관으로서 재정을 스스로 지탱하고 있는 셈입니다. 결국 제도의 개혁 못지않게 수익률이 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결정짓는 변수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성과를 계기로 위험 자산 비중을 조금 더 늘리고 운용의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수익률이 제도 개혁보다 더 강력한 버팀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연금이 호조를 보이면서 국민 자산이 커지는 한편 일반 가계는 여전히 빚의 벽 앞에 서 있는데요. 다음은 대출 절벽 현상에 대해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부동산 시장 체감상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집 사기도 어렵고 전세를 구하기도 힘든다는 말이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부의 강력한 규제에 금리까지 오르면서 이른바 대출 절벽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갭 투자는 막히고 전세는 줄고 대출은 더 어려워졌습니다. 정부가 서울 전역과 수도권 일부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고 고가주택의 대출 한도를 줄이자 시장 전반의 유동성이 급격히 얼어붙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전세 대출이 줄어들고 있다는 보도도 나오는데 실제로 상황이 그렇게 심각할까요? 그렇습니다. 은행권 전세자금 대출이 1년 반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전세 물건이 줄고 월세로 흐름이 바뀌면서 뚜렷해졌습니다. 참고로 전세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제도인데요. 집주인에게 목돈을 맡기고 일정 기간 집을 빌려 쓰는 방식인데 금리가 오르면서 이 구조가 흔들린 겁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도 월세로 돌리는 게 유리해지니까요. 결국 실수요자들이 대출을 받기도 어려워진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 5%대 중반까지 상승했습니다. 신용대출 금리도 함께 오르고 있고요. 대출 규제까지 겹치면서 은행 창구에서는 이자 부담 때문에 포기하겠다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이 언제쯤 나아질지 예측이 되고 있을까요? 은행권은 연말까지 대출 완화가 어렵다는 전망입니다. 시장 금리가 안정되지 않는 한 실수요자들의 돈줄 경색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전세제도, 규제, 금리 인상 세 가지 요인이 맞물리면서 부동산 시장 전체의 숨통이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안정도 중요하지만 실수요자들의 보완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이렇게 대출의 문턱이 높아지면서 자산을 지키는 세대 그리고 새롭게 쌓는 세대와의 간극도 벌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이번 주에 있었던 경제 이슈에 대해서 알아보는 경제톡톡 시간이었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대한민국의 부동산 이슈를 짚어보는 마켓 트렌드 시간인데요. 오늘도 소라영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는 서울 상권 지각 변동 이야기 준비하셨다고 하는데요. 팬데믹 이후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난 곳들이 바로 도시의 길목과 거리들입니다. 예전엔 핫플들이 사라지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지역들이 급부상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정확히 어떤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는지 소라영 아나운서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해주시죠. 네, 오늘 정말 흥미로운 흐름입니다. 단순히 상권이 회복됐다 수준이 아니라 서울의 리테일 구조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점이 핵심인데요. 명동은 화려하게 부활했고 성수동은 더 확장되고 강남은 다시 힘을 얻고 있으며 반대로 가로수길과 신촌, 경리단길은 쇠퇴하는 모습이 역력합니다. 오늘은 그 흐름과 원인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까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라영 아나운서 명동 이야기부터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정확히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명동은 팬데믹 초반 말 그대로 잿더미였습니다. 외국인 관광객 의존도가 높아서요. 발길이 끊기자 공실률이 40에서 50%까지 치솟았죠. 거리를 걸어도 임대 안내문만 붙어 있고 주말에도 바람 소리만 들리는 고요한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올해 2분기 기준 명동의 공실률은 7%대로 내려왔습니다. 핵심은 단순 임차인 유입이 아니라 상권 구조 자체가 바뀌었다는 건데요. 과거에는 대형 음식점과 기념품샵 중심이었다면 지금은 K뷰티, K푸드, 그리고 메디컬 업종이 중심이죠. 뷰티 브랜드 헤메코의 신규 진입, 그리고 올리브영 9번째 매장 계약 등으로 명동은 K뷰티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거리에서 중국어와 일본어, 영어가 섞이는 현장, 관광객들의 피부과 상담과 시술 예약, 제품 체험 등 체험 중심 상권으로 완전히 바뀌었죠. SNS 인증과 후기 확산으로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졌고 공실률이 낮아지는 효과까지 이어졌습니다. 결국 그렇다면 명동 회복의 핵심적인 요인은 좀 어떤 게 있었을까요? 네, 핵심은 단순 회복이 아니라 왜 명동에 가야 하는지
답을 주는 상권이 된 겁니다. 단순 쇼핑이 아닌 나에게 맞는 체험이 가능하고 볼거리와 즐길거리 자연스럽게 연결하면서 SNS와 연계되어 나만의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공간. 현대 상권의 경쟁력의 핵심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네, 팬데믹 때는 거의 폐허에 가까웠던 명동이 이렇게 변화한 걸 보니까 감회가 새로운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떠오르는 새로운 지역이죠. 성수동에 대해서도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성수동은 불패 상권이다라고도 얘기하는 동네인데요. 성수동은 과거 수제화 공장지대에서 팝업의 성지, 이제는 글로벌 플래그십의 격전지로 성장했습니다. 3분기에도 제네럴 아이디어, 이구키즈, 라카 등 K-패션과 뷰티 브랜드 신규 오픈이 이어졌죠. 외국인 카드 결제액은 전년 대비 22.6%나 증가하면서 서울 리테일 핵심 상권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하지만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임대료와 권리금이 급등하면서 일부 임차 수요가 북연무장 등 배후 상권으로 확산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성수 상권은 앞으로 범위 확장과 구조 재편을 동시에 겪게 될 겁니다. 팝업 스토어 중심의 체험형 콘텐츠 배치가 상권 활성화를 지속시키는 핵심 전략입니다. 네, 확실히 성수의 상권이 확장되고 있다는 것이 여실히 잘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확장이 되고 있는 구체적인 사례가 좀 있을까요? 네, 북연무장 등 이렇게 성수 외곽 지역에서도요, 새로운 팝업 스토어와 카페, 그리고 편집숍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런 경험 중심 콘텐츠가 방문객을 끌어들이고 성수 중심지를 벗어난 새로운 상권까지 활성화시키는 확장판 모델이 형성되고 있죠. 네, 이렇게 명동에 이어서 성수의 사례까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이제 강남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네, 강남 상권은요, 공실률 상승세를 꺾고 2분기 기준 7%대의 공실률을 기록했습니다. 주요 요인은 바로 대형 리테일러 유입과 메디컬 관광인데요. 올리브영과 무신사 등 대형 매장과 성형 피부과 업종이 결합해 회복을 이끌었죠. 강남은 쇼핑과 의료 목적의 소비가 결합이 된 독특한 회복 모델을 보여주고 있고요. 단순 유동인구 증가만으로는 불가능한 상권 활성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강남의 사례까지 연이어서 살펴봤습니다. 더불어서 최근 중국 브랜드들이 유입되고 있는 것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중국계 브랜드들 확장 중이죠? 맞습니다. 샤오미와 팜마트 그리고 미니소와 차지 등 다양한 중국 브랜드가 한국 내 입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K 콘텐츠 중심 상권과 맞물려 리테일 지형 변화를 가속화하는 요인으로 급성장 중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성공한 상권이 있는 반면에 쇠퇴를 한 상권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아까 얘기 드렸던 가로수길과 신촌, 경리단길입니다. 임대료 급등과 임차인 이탈로 공실률이 급증했고요. 특히 가로수길은 43.9%로 서울 주요 상권 중 가장 높았습니다. 쇠퇴 원인은 생각보다 굉장히 단순합니다. 소규모 독립상점의 이탈, 대형 프랜차이즈와 외국계 브랜드 입점, 온라인 쇼핑 확산으로 오프라인 경쟁력 약화, 즉 단기이익 중심의 투자가 상권의 쇠퇴를 가져온 겁니다. 이렇게 사례를 설명해 주시니까 좀 이해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가 전통의 상권들이 다시 떠오르는 사례를 살펴봤다면 최근에 아예 새롭게 떠오르는 지역들도 있다 이런 얘기가 들려오고 있는데요. 네, 올해 2분기 매출 기준으로 탑5 신흥 상권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산역 전자상가와 뚝섬역 상가, 그리고 가산 디지털 단지와 구로 디지털 단지, 그리고 경동시장 순입니다. 각 상권의 활성화 요인은요, 유동인구 증가와 특성 활용입니다. 용산역은 국제업무지구 개발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뚝섬역은 뉴트로 감성 카페, 그리고 편집숍, 가산구로는 직장인 소비, 마지막으로 경동시장은 전통시장 현대화와 세대 협력으로 매출 상승을 이끌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전통의 강호 그리고 새롭게 떠오르는 5개의 신흥 상권까지 살펴봤는데 그렇다면 현대 상권의 특징을 요약하자면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네, 핵심은 체험과 경험 중심, 그리고 SNS 연계, 상권 특성 맞춤 콘텐츠와 임대료 안정화입니다. 명동 선수, 그리고 강남 신흥 상권이 모두 보여주듯 현대 상권은요, 이렇게 단순한 쇼핑을 넘어 문화, 체험, 관광과 결합해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네, 단순히 쇼핑의 중심지라는 것 이외에도 그 지역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과 개성이 살아있어야 상권으로 떠오를 수 있다. 이렇게 요약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상권의 회복 전략 포인트는 좀 무엇일까요? 네, 전략 포인트는 4가지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체험과 경험 중심, 두 번째는 SNS와 연계한 방문객 순환 구조, 세 번째는 상권 특성에 맞춘 콘텐츠 배치, 마지막으로 4번째는 임대료 안정화와 상생 구조입니다. 단순 임대 수익이나 유행이 아닌 장기적인 경험 설계가 바로 핵심입니다. 네, 이 4가지 포인트를 잘 정리해 주시니까 좀 감이 오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구체적인 사례를 분석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명동은 이렇게 K뷰티와 메디컬 중심, 성수는 K패션, 팝업 중심으로 회복했습니다. 두 상권 모두 체험형 콘텐츠와 SNS의 확산으로 방문객이 재유입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졌죠. 아무래도 명동과 성수가 대표적인 상권 회복의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쇠퇴하는 상권은 어떻게 방지할 수 있을까요? 네,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 협력, 그리고 임대료 안정화, 테마별 상권 특화와 팝업 스토어 활용 등이 필요합니다. 단기 임대 수익보다는 이렇듯 장기적인 생태계 구축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신흥 상권의 경우에는 어떤 전략이 효과적일까요? 네, 상권 특성을 살린 문화체험 중심 콘텐츠, 평일과 주말 유동인구 맞춤 SNS 확산 전략이 핵심입니다. 젊은 세대와 관광객이 자연스럽게 방문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네, 이렇게 전반적인 상권에 대하기까지 알아봤는데요. 오늘 이야기 좀 요약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현대 상권의 회복과 확장은 이렇듯 단기 유행이 아닌 경험과 콘텐츠 설계에 달려 있습니다. 명동과 성수, 강남 신흥 상권이 모두 보여주듯 체험과 경험 연계, SNS 연계, 상권 특성 맞춤 콘텐츠, 임대료 안정화와 상생, 이 4가지 전략이 핵심입니다. 앞으로 서울 상권은 문화, 쇼핑, 체험이 결합된 다층적인 공간으로 진화될 겁니다. 네, 오늘 마켓 트렌드 시간에는 이렇게 소라영 아나운서와 함께 서울 상권의 지각 변동에 대해서 다뤄봤습니다. 팬데믹 이후 서울의 길목과 거리들이 어떻게 변했는지, 그리고 명동과 성수, 강남과 신흥 상권의 특징과 전략에 대해서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앞으로 서울 상권은 단순한 쇼핑의 중심지가 아니라 콘텐츠와 문화 그리고 관광이 결합된 공간으로 계속 진화할 전망입니다. 그 다음 회차에서는 이 상권 변화를 실제 투자와 창업 그리고 마케팅과 엮어서 살펴볼 예정이니까 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마켓 트렌드였습니다. 이번 시간은 한 주 동안 기술과 경제를 가장 뜨겁게 달군 뉴스를 쉽고 빠르게 전달해드리는 테크노믹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임나연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나연 아나운서 오늘은 어떤 소식 전해주실까요? 네, 오늘은요, 건부 회동과 그리고 기술 경제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 현대, 엔비디아의 회동 이후 APC 무대에서 새 당사자가 AI 비전을 잇따라 제시했습니다. 오늘은 이 만남이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 분담으로 이어졌는지 구체적인 핵심 수치와 기술로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챕터는 바로 가장 주목받은 기술 뉴스 코너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소식이 있었을까요? 네, 10월 30일에 서울 전역에 치킨집에서 새 기업의 CEO가 식사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 직후 발표된 계약이 바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엔비디아가 한국 정부와 주요 기업에 26만 개 이상의 최신 AI 칩, 블랙웰 시리즈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이 기업들은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기업, SK그룹, 이런 모든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정부는 약 5만 개의 칩을 국가 AI 클라우드 인프라 구축용으로 확보했고, 기업들은 삼성, SK, 현대차 각 최대 5만 개, 네이버는 6만 개 수준으로 알려졌고요. 삼성, 현대는 각각 스마트 팩토리나 자율주행, 그리고 전장 플랫폼에 투입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에이펙 무대 연설과 이번 세 기업은 어떤 관련이 있나요? 네, APEC 2025에서요. 정부는 한국의 AI 협력 이니셔티브를 제안했습니다. 초저출생, 고령화 비용 이런 것들과 대응하여 결합한 AI 기반 성장 전략을 설명했고요.
이때 세 기업의 역할 분담이 국가 비전의 실물 동력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엔비디아와 함께 산업 전환의 출발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기술이 바꾸는 경제 파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의 핵심 기술 무엇일까요? 네, 기업별로 핵심 기업의 기술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성은요, 이번 협력에서 AI 데이터 통로를 담당하는 기업인데요. AI 칩의 두뇌가 엔비디아의 GPU라면 삼성의 역할은 그 두뇌에 데이터를 공급하는 빠르게 실어 나르는 혈관 같은 HBM입니다. 즉 고도역폭 메모리를 공급하는 건데요. AI 성능은 GPU의 연상력만으로는 결정되지 않습니다. 데이터가 얼마나 빠르게 오가느냐, 그리고 병목을 없애는 게 핵심인데요. 삼성은 이번 회동 이후 젠승환 CEO와 함께 HBM-CDE 그리고 차세대 HBM4까지 염두에 둔 공급 협력을 공식화했습니다. 세부 사양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HBM의 스택의 구조, 냉각 효율, 그리고 패키징 수율을 높이는 기술적 조율이 이미 진행 중이라고 하고요. AI 칩 중 하나에는 여러 층의 HBM이 붙는데요. 이걸 얼마나 정교하게 쌓아 올리고 얼마나 안정적으로 시키느냐가 AI 연산 속도와 서버 전력 효율을 좌우하는데요. 결국 HBM의 단가를 조절하고요. 수율이 개선될수록 AI 모델 학습이나 추론에 들어가는 비용, 즉 단가가 모두 함께 낮아집니다. 쉽게 말해서 삼성의 기술력이 높아질수록 AI 서비스 전체 가격이 내려간다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요약하자면 삼성은 기술적인 기반을, 말하자면 AI 산업에 대한 연료 공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삼성이 AI 데이터 전송의 핵심 축이었다면요. 현대차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현대차는요, 그 AI를 실제로 쓰는 몸체, 즉 움직이는 단말기 역할을 하는데요. 현대차는 현재 엔비디아와 협력해 AI 슈퍼컴퓨터, 일명 AI 팩토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차량 내 자율주행, 스마트 팩토리, 로보틱스 AI 모델을 학습, 검증, 배포하는 일련의 과정을 파이프라인으로 연결합니다. 또한 차량 내부에는 엔비디아의 드라브 올인 칩이 탑재되어 있는데요. 이 칩이 수집하는 주행 데이터는요, 실시간으로 클라우드로 전송되어서 이렇게 AI가 운전하는 패턴을 학습하고 자가 스스로 상황을 판단하도록 돕습니다. 즉 자동차가 움직이는 AI 자동차가 되겠습니다. 결국 현대차는 AI를 적용하는 최전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현대차는요, 지금 차량, 로봇,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묶은 수출 포트폴리오를 설계 중인데요. 국가물리 AI 클러스트 프로젝트와 연결해서 제조, 물류, 헬스케어 로봇까지 확장한다면서 자동차 기업에서 AI 모빌리티 플랫폼 기업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율주행 구독 서비스, 실시간 내비게이션 데이터, 차량 보험 연계와 같은 차량당 소프트웨어 매출 구조가 형성된다면 현대차의 수익 구조가 하드웨어 중심에서 AI 구독, 그리고 데이터 기반의 수익 모델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삼성과 현대의 역할까지 살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엔비디아는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는지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엔비디아가 가장 중요한데요. 엔비디아는요, AI 생태계를 설계하고 운영하는 플랫폼 기반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하드웨어 측면에서는요, 블랙웰 시리즈를 통해서 하나의 칩에서 학습과 추론을 동시에 수행하는 통합 연산 능력을 제공합니다. 한국에는 26만 개 이상의 칩이 배치될 예정으로 이건 사실상 국가 단위 AI 팩토리를 짓는 셈입니다.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는요, 테스터 RT, 그리고 디지털 트윈과 같은 수직 통합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즉 엔비디아는요, AI 칩, 데이터 센터, 공장, 차량까지 모든 산업의 소프트웨어 언어를 하나로 통일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그리고 전략적으로는 미국, 중일 간 반도체 수출 규제 상황에서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이런 지역들을 AI 공급망의 안정 거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국의 엔비디아의 핵심이 되는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네, 이렇게 엔비디아의 역할까지 자세하게 살펴봤는데요. 다음은 오늘의 핵심 용어 쉽게 설명하기 코너입니다.
이쯤에서 헷갈릴 수 있는 개념들을 한번 차근차근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나연 아나운서 어떤 용어 소개해 주실까요? 네, 오늘은 두 개의 단어 가져왔습니다. 그럼 첫 번째 단어부터 살펴볼 텐데요. 바로 HBM입니다. HBM은요, 먼저 사전 지식을 알아야 되는데요. AI 칩은 초당 수조 개의 연산을 수행하면서 방대한 데이터를 주고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기존 메모리로는 이 속도를 따라가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그래서 HBM은요, 이런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칩을 층층이 쌓아 올린 입체형 구조인데요. 쉽게 말해서 데이터가 오가는 고속도로를 여러 층으로 만들어서 정보가 막히지 않게 한꺼번에 흐르도록 돕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용어까지 소개하겠습니다. 두 번째 용어는요, 블랙웰입니다. 엔비디아의 4세대 AI 칩 시리즈인데요. 이 칩은 현재까지 나온 GPU 중에서 가장 강력한 연산 능력을 자랑합니다. 기존의 AI 시스템은 학습용 칩과 추론용 칩을 따로 썼는데요. 이 블랙웰은요, 이 두 과정을 하나의 칩에서 동시에 처리할 수 있게 설계가 되었습니다. 즉, 인공지능이 새로운 데이터를 배우는 과정과 그 배운 내용을 실제로 적용하는 과정을 한 번에 수행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HBM과 블랙웰이라는 오늘의 핵심 용어까지 알아봤습니다. 다음으로 기술과 경제 그리고 테크노믹스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오늘의 핵심 메시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성은요, HBM, 혈관을 맡고 있고요. 현대차는 수요와 적용을 하는 몸, 그리고 엔비디아는 칩과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두뇌와 신경망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 축이 맞물리면서 한국형 AI 경제 엔진이 돌아가기 시작했는데요. 회동은 출발 신호, 그리고 APC는 국제 공표였습니다.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요. 정부는 공공 AI 인프라 5만 칩을 활용해서 연구와 행정 서비스에 활용할 예정이고요. 삼성은요, HBM, 패키징을 활용해서 학습 추론 단가 인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요, 수요처와 슈퍼컴퓨터를 구축해서 스마트 팩토리를 상용화할 기대를 하고 있고요. 엔비디아는요, 칩과 소프트웨어, 스택을 통해서 데이터 센터와 현장을 통합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AI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경제를 구성하는 하나의 축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테크노믹스는 이렇게 기술이 산업을 재편하고 기업의 운명을 바꾸는 순간들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테크노믹스였습니다. 네, 오늘 트렌드 코리아 톡톡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즐거운 문화계 소식부터 부동산과 경제, 그리고 테크노믹스까지 알찬 소식들을 전해드렸는데요. 앞으로도 저희와 계속하시면서 대한민국을 이끄는 트렌드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날씨가 정말 많이 추워졌는데요. 모두 감기 조심하시고 따뜻한 가을 보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